회복하는 인간 한강. 당신은 직경 1cm 남짓한 구멍들을 보고 있다. 당신의 부월은 양쪽 복숭아뼈 아래 정강이에서부터 내려온 인대가 발등으로 막 꺾이는 그 자리에 그 구멍들은 뚫려 있다. 왼쪽에 구멍 안으로 보이는 회백색 물질을 가리키며 의사가 말한다. 왜 화상을 입자마자 바로 처치를 안 했죠? 오른쪽은 괜찮은데 여기 왼쪽 피부 조직은 심각합니다. 30대 후반의 의사는 고등학생처럼 머리를 직격 깎았다. 흰색 진료 가운은 붉게 없이 늘어져 있다. 마취하고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말지를 할지 말지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앞으로 3일 동안 항생제 드시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서 지켜보기로 하죠. 의사의 군청색 만년필이 셔츠 위를 달리는 것을 당신은 바라본다. 당신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차갑다. 도대체 닷새 전에 화상을 입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세균 감염이 되어 찾아온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드레싱을 한 부위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 당신은 절름절름 진료실을 나온다. 바지를 무릎까지 접어올리고 노트북 컴퓨터가 담긴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엉거주춤 구두 두 짝을 발끝에만 걸친 당신을 간호사가 호명한다. 상처에 구두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당신은 창구로 간다. 레이저 치료비와 스피온 테이프의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는다.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 당신은 왼쪽 복사뼈 아래 구멍을 들여다본다. 외백색으로 환홍된 조직 위로 꿈틀거리는 붉은 핏줄들 같은 광선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늦가을 토요일 오후에 인바가 병원 앞 내거리에 술렁인다. 오전에 내렸던 비는 그쳤다. 짧은 모직 치마에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자들이 당신의 몸을 스쳐 지나간다. 그들 몸에서 향수 냄새가 풍긴다. 당신은 이미 잊었다. 자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름으로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작은 키 때문에 늘 굽에 있는 단화를 신고 자유스러운 밝은색 옷을 걸치고 흰색과 노란색 계열의 스카프를 두르고 눈꼬리가 살짝 처진 눈엔 어렴풋한 장난기가 어려 있었던 것을, 목을 덮는 검은 스웨터에 검은 모직 재킷, 검은 면바지에 검은 단화를 신은 당신의 키는 초등학생처럼 왜소해 보인다. 당신이 두 발목에 화상을 입은 것은 닷새 전 왼쪽 발목을 접질린 다음 날이었다. 침을 맞을 만큼 심하게 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은 동네 한의원을 찾아갔다. 개량 한복 치마를 입은 50대 중반의 한의사에게 말했다. 예전에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니 아직까지도 좋지 않아서요. 이번에 삔 왼쪽은 미리 확실히 치료하려고요. 한의사는 당신을 침대에 눕도록 깼고 왼쪽과 오른쪽 발목에 침을 꽂아주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진하죠? 당신은 대답한다. 피곤해서요. 어쩌다 발목을 삐었나요? 산에 갔다가. 한의사는 침을 꽂은 자리에 붉은 적혈등을 쬐어주고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뜸을 뜰 거예요. 한의사는 플러스펜을 꺼내 들고 당신의 양쪽 복숭아뼈 아래의 인대에 점을 찍어 뜸자리를 표시했다. 직접 굴아서 뜨거워요. 그래도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네, 살갗이 탈 때까지 불붙은 속덩이를 얹어두는 뜸을 직접 굴라고 부른다는 것을 당신은 처음 알았다. 참으려고 했지만 당신은 비명을 질렀다. 왼쪽 발목까지 살갗이 타는 동안 당신은 계속 소리를 냈다. 나중에 보니 왼쪽 발목의 뜸자리에서 수포가 부풀고 양말 속에서 수포가 터지고 그 자리가 세균에 감염돼 빨갛게 부푸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처가 욱신거릴 때면 발목을 뺀 자리가 그렇겠거니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녹음실에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발등까지 양말을 내려보았을 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흘끗 상처를 본 다혈질의 PD는 당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 작가, 원.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 아무리 작은 화상도 제때 치료를 해야지. 손 자르고 팔 자르는 게 남의 일 같아요. 이제 당신은 버스 정류장에 투명한 아크릴 벽에 기대서 있다. 아크릴 벽에 색색의 활자로 코팅된 인근 성형외과의 광고문을 무심코 읽는다. 당신의 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3개월 동안 당신은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당신과 그녀가 이미 소원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언니는 눈에 띄게 후리에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열등감을 가졌던 쪽은 내가 아니라 언니였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질투한 것들이 어김없이 당신의 결점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것을, 그래서 신통찮은 전공을 택한 것을, 30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을,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그녀는 질투했다. 그녀는 잘생긴 형부와 결혼했고 거실에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고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식기들을 진열해 두었지만 마치 냄새가 싫은 음식을 꺼리듯 자기의 인생을 멀리했다.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당신과 언니 둘 가운데 누가 더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대학 1학년, 당신의 언니는 졸업반이었을 때였다. 종강한 직후였으니 12월 둘째 주였다. 나랑 어디 좀 가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어디? 라고 물었다. 병원에. 어디가 아프냐고 당신이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냥 따라와. 금방이라도 눈발이 쏟아질 것 같은 오전이었다. 우리는 병원에 갔다. 그녀는 시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목이 길고 쇄골이 가냘폈다. 손톱과 발톱은 곱게 손질되었고 여름날이면 샌들의 가죽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발이 아련했다.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눈꺼풀이 얇아 쌍꺼풀 수술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너는 앞트임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레스토랑을 나온 당신은 그녀가 입기는 대로 알만한 브랜드의 상점들을 순례했지만 끝내 그녀가 권하는 옷을 사지 않아 그녀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 애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사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그때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여러 겹 얇은 흰 커튼 속의 형상을 짐작하듯 어렴풋하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다만 안전한 곳, 거북과 달팽이들의 고요한 껍데기집, 사과 속의 단단한 시방 같은 장소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들을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지은 고가의 탕약들을 먹었다. 가족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미소를 지은 채로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했었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려 했었다. 당신은 졸기 시작한다. 마침내 기억해낸 친숙한 번호의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에 창가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다. 가장 막히는 구간을 따라 마을버스가 당신의 방을 향해 흘러가는 동안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요란한 지역 광고 멘트가 커다랗게 흘러나오는 동안 당신은 존다. 옆 사람의 어깨에 창문에 고개를 꺾어 기댄다. 그녀는 37kg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아빠 아빠라고 아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살려줘라고. 그녀가 애원하자 무뚝뚝한 아버지의 턱이 덜덜 떨렸다. 덩치 큰 형부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쥔 채 아가아가라고 속삭였다. 당신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라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녀는 갔다. 내릴 곳을 훌쩍 지나친 것을 알고 쫄다 깬 당신은 허겁지겁 가방을 둘러매고 하차벨을 누른다. 낯선 거리에 내리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차량도 행인도 많지 않은 거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몸에서 잠이 가신다. 당신이 내렸어야 할 정거장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눈이 또렷해져 있다. 마침내 당신의 방이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멈춰선다. 건물 뒷마당에 세워놓은 당신의 자전거를 본다. 어깨를 누르는 2kg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짊어진 채 발목에 상처들이 욱신거리는 것을 참으며 당신은 서 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전거를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타는 일 말고는 어쩌면 어떤 일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기억하게 될까봐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다. 언덕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던 속력을, 하천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감각을 기억해낼까봐 당신은 두렵다. 당신은 자전거를 외면한다. 2층에 있는 당신의 방으로 데려다줄 석조 계단을 밟아 오른다. 당신의 언니는 자신을 태우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고 형부에게 말했다 한다. 그것이 얼마나 그녀다운 유언이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죽었던 사람이 관 속에서 되살아나는 허술한 리얼리티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그녀는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 얼마나 다행이니. 화장해버렸으면 저 사람 어쩔 뻔했니. 심장이 좋지 않은 당신의 아버지는 연결식만 치른 뒤 고모 내외와 함께 먼저 귀가했고 형부의 부축을 받고 뒷자리까지 올라온 어머니는 하관이 끝날 때까지 수차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부축해 내려오다가 당신은 발목을 삐었고 신음을 삼켰고 그따위의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일주일 바닥에 놓은 채로 당신은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당신의 구두 속에서 회백색의 구멍들이 욱신거린다. 볼을 넣지 않은 장판이 당신의 등과 어깨에 차갑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이틀 뒤 두 번째로, 이틀이 더 지나 세 번째로 다시 당신이 의사에게 그 상처들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모른다. 하루만 더 지켜보죠 라고 의사가 말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인대, 근육, 신경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다시 구두를 앞코로만 끌고 가는 묘기를 수납을 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붉은 거미줄 같은 레이저 광선이 훑고 지나가는 왼쪽 발목의 구멍을 다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더 추워지기 전에 그 어떤 앞일도 알지 못한 채 당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한다. 그 전에 꼭 한번 자전거를 탄다면 죄일까? 당신은 몸을 일으킨다. 구두를 벗고는 때 묻은 운동화를 신장에서 꺼내 신는다. 원룸 건물의 그늘진 마당으로 걸음을 옮긴다. 자전거 체인을 푼다. 지난 이틀 동안 부지런히 타온 자전거다. 속력을 낼수록 바람이 강해진다. 이 바람을 맞으려고 당신은 여름 한낮에도 이 길을 자전거로 달리곤 했다. 스킵차하고 무더운 바람의 덩어리 속을 자전거로 지나갔다. 당신은 살아있었다. 생생하게 살아 그 무더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제야 살아나네요. 당신의 왼쪽 발목의 구멍 속에서 회백색 조직 가운데 샤프심으로 찍은 것 같은 점 하나가 생긴 것을 보고 의사가 말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아주 진행이 더디긴 하지만 일단 이게 살아난 걸 보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습윤 테이프 안에서 하얀 진물이 흐르고 일주일에 2번 레이저 치료를 위해
열어보는 상처는 변함없이 샤프심으로 찍은 붉은 점 하나일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한 달도 더 지나서야 그 붉은 점이 2개가 되고 2달이 가까워졌을 때야 굵은 연필로 찍은 점 정도로 커지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모르는 채 당신은 페달을 밟고 있다. 여름날 당신이 비를 피하고 나던 다리 아래를 지난다. 당신이 감탄하던 물오리들이 지나친다. 목을 둥그렇게 안으로 말아 부리로 제 깃털을 매만지는 그것들의 몸놀림이 보인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진다. 비었기 때문인지 화상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어쨌거나 더 달릴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이 기쁨을 두려워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당신은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몇 개의 흉터가 당신의 몸에 남아있다. 9살 때 동네 꼬마들과 그네에서 멀리 뛰어내리기 시합을 하다 생긴 무릎의 흉터. 비걱거리는 의자에 올라가 쪽창을 닫다가 의자의 나사가 빠지는 바람에 떨어져 생긴 손등의 흉터. 중학생일 때 무작정 친구들을 초대해서 만두를 넣다가 집게 손가락까지 담그는 바람에 생긴 화상 자국. 그녀에게도 흉터가 있었다. 그녀가 눈을 가리는 술래가 되어 술래잡기를 했을 때였다. 당신이 먼저 걸려 넘어진 의자 다리에 그녀가 뒤따라 걸려 넘어졌다. 그녀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 그녀가 봉합수술을 받는 동안 어린 당신은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더욱 무서웠던 것이다.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는 당신을 위로하려 했다. 커다란 멸균 가재와 반창고를 이마에 붙인 채 머뭇머뭇 반복해 말했다. 금방 낫는데,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당신은 모른다. 목이 말라서 눈을 뜬 새벽, 기억할 수 없는 꿈 때문에 흠뻑 젖은 눈두덩을 세변대 위의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당신의 손이 떨리리라는 것을 모른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뱉어보지 않은 말들이 목구멍을 찌르리라는 것을 모른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 버텼을 뿐이야. 잠시라도 애쓰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먼 화요일 오후에 레이저 치료실에서 간호사가 스피온 테이프를 뗀 순간 처음으로 선홍색 피가 흘러내리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처음으로 그 자리가 쓰라리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날 이후 놀랍도록 빠르게 진물이 줄어가리라는 것을 모른다. 어두워진 방 가운데 당신이 웅크리고 앉아 맞을 밤을 모른다. 어디까지 왔나. 당당 멀었다. 눈을 감은 채 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에 가던 골목을,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헤드폰을 쓴 채 토막잠을 청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오래전 당신이 첫 월급을 따서 선물했던 스카프를 그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돌려주던 순간을 당신이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른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영원히 돌아서리라 결심했던 순간 그녀의 표정 없는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읽을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당신 역시 차가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놀라며 발견하는 대신 무엇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을까? 끈덕지고 뜨거운 그 질문들을 악물고 새벽까지 뒤척이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신은 갈대밭 가장자리에 누워있다. 자전거는 천변의 바위 위로 나동그라져 세차게 헛바퀴가 돌고 있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손과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진 게 분명하다. 땅에 부딪힌 어깨와 골반이 아파온다. 이따위라고 중얼거리며 당신은 축축한 흙 위에 누워있다. 회백색 구멍 속의 상처 따위는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흙이 들어간 오른쪽 눈이 쓰라리다. 이 모든 통각들이 너무 허약하다고 당신은 수차례 눈을 깜박이며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가운 흙이 더 차가워져 얼굴과 온몸이 얼어붙게 해달라고. 제발 다시 이곳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해설, 치유될 수 없는 인간 삶의 근원적 아픔. 조원정 문학평론가. 한강의 소설에는 언제나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려진다. 이때 그들로부터 강조되는 것은 아픔의 원인이나 치유 과정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상황 자체다. 한강의 인물들은 특별한 불행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삶이 고통 그 자체라는 듯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 삶을 지탱하는 통념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폭력이라는 듯 한강의 인물들은 생생한 고통의 감각들을 호소하며 섬세한 강인함으로 이 삶을 가로지르고 있다. 인간이 삶의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주어진 조건을 긍정하는 걸 거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조건과 온 힘을 다해 대치하고 있는 한강의 인물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채식주의자의 영해처럼 삶을 끝장내거나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거나 한강의 인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나 자신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 세계 전체를 절대 회복 불가능한 상태 속에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강에 회복하는 인간은 발목에 상처 입은 것을 방치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병원을 찾아온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자는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고 장례를 치른 날 산을 내려오다 발을 삐었고 치료차 한의원에 갔다가 직접구라는 뜸의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방치해 조직을 도려낼 지경에 이르렀다. 이 소설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의 상처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이라 단순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언니에 대한 이 여자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다. 언니는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특별한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언니는 평범한 외모의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졌다. 언니는 마치 냄새가 싫은 음식을 꺼리듯 자신의 인생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해 어두워져 갔고 결국 불치병에 걸려 죽어갔지만 언니 삶의 불행은 단지 그러한 불운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언니는 애초에 그녀에게 어울리는 행복한 상황들에 적응하지 못했다. 회복하는 인간이 아픈 소설로 느껴지는 이유를 언니 삶의 불행과 남겨진 동생의 슬픔 때문이라고만 말한다면 불충분하다. 언니와 동생의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동생은 온 힘을 다해 언니를 사랑했고 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동생을 외면했다. 동생은 포기했고 언니가 죽기 직전 몇 년간 둘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다. 이 소설은 자매간 납득할 수 없는 관계의 어긋남 그리고 남겨진 동생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그린다. 이 짧은 이야기만을 통해 우리는 자매간 관계가 파탄난 이유를 모른다. 이 소설은 두 여성에게 있었던 사실들을 군데군데 무심히 적어 놓으며 오로지 남겨진 동생의 아픔을 재현한다. 이 소설 역시 아픔의 기원보다는 아픔의 상황 자체에, 관계 불능의 원인이나 해결보다는 어긋남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회복이라는 말은 한강 소설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아픈 발목에 놓은 직접구라는 뜸이 발목의 고통을 잊게 해줄 대증요법이 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놓았듯 회복하는 인간은 무엇으로도 잊힐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인간 삶의 아픔을 그린다. 그 아픔을 껴안고 가는 것만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작가는 말하는 듯하다.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1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와서 수유리에서 자랐다. 수유리는 한강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동네로 히라버 시간을 비롯한 그녀의 소설에 그려진다. 연대 국어국문과를 다녔다. 한강은 사실 소설이 아닌 시로 먼저 등단했다. 1993년 문학과 사회의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호에 4편의 시를 발표했고 이듬해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을 썼다. 이후 2년간 쓴 단편 소설을 모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1995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했다. 1998년에는 문예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 창작 프로그램에 3개월간 참여했다. 이후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을 출간했다. 한강의 소설에는 미술이나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1999년에 중편 아기부초로 제25회 한국소설 문학상을 수상했고 2000년에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5년에는 몽고 반점으로 이상문학상, 2010년에 바람이 분다 가라로 독립문학상을 수상했다. 중편 아기부초와 장편 채식주의자가 영화화되었다.